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앞에서 좀 이렇게 찍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 보냐면 3페이지 보면 주제별 한자성어, 효도에 관련된 한자성어 5개 자주 나오는데 풍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면 한글 맞춤법이 나올 겁니다. 한글 맞춤법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던과 든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죠. 이 던이라고 하는 것은 더라고 하는 게 과거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에다가 니은이 붙었으니까 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의 뜻을 나타냅니다. 뭐든지와 던지의 차이점은 든지는 선택이고 던이라고 하는 건 과거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와 대인데요. 발음은 좀 차이가 없을 텐데 대와 대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하나 구분하시면 쉽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나타낸다. 뭐뭐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뭐뭐 대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전달할 때 대를 쓰는 거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는지와 리을 런지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 는지가 맞습니다. 예,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인가 어떤 걸 맞냐면 하지 마라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택지에서 충분히 또는 이제 보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일차는 기본 작품 따라잡기라고 해서 유치원의 작품 김광해에서 와서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근의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제가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은데, 작가의 성향을 좀 살펴보시면 주제면부터만 살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주제는 암담한 시대의 절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절망감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 절망감을 나타내는 시들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걸 보시냐면 오른쪽에 보면 김광균의 광장이라는 작품 나오잖아요. 이 작품은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개인의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광장이라는 작품 잠깐 보겠습니다. 빈방의 홀로. 자, 우선은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를 구분할 때 빈방에 있고 홀로 있다 그랬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외로움이나 이런 걸 나타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낮에 체경을 대해야 한다. 체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슬프다, 일몰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슬프다, 일몰이 오고,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할 때 그냥 비둘기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청동으로 만든 비둘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늘어선 고층 세워시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화자가 괴로워하고 화자가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게 바로 현대 문명, 도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를 나타내거든요. 도해, 도시의 모습입니다.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열없이 표목이 되어서, 표지목 같은 거예요. 표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표목이 되어 조는 가등,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졸고 있는 가로등. 여러분 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목이라고 하는 게 표지등인데, 표지목 이런 건데,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심하고 좀 뭔가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뭐 쓸쓸한 정서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자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요. 감정이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가 너무 빨리 하고 싶나 봐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좀 빠릅니다. 소리도 없이,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물 무렵의 색깔 이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쓸쓸한 풍경이 나와 있어요.
오색에 젖어 엷은 베옷에 바람이 차갑다. 바람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인 이미지겠죠.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온다. 황혼을 쫓아서 내거리에 다름질서, 내거리라고 하는 게 사거리잖아요. 그 사거리도 도심 한가운데 모습입니다. 도시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햇빛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뭐 차가움도 가려주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호막도 없이 그냥 노출된 채로, 오픈된 채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거 없이 광장에 서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일차이 최근 3개년 화자검내 기출문제 풀이인데요. 우리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지금 현장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작하고 언내 문제를 푸는데, 제가 화작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 뭘 한번 해볼 거냐면 4번부터 8번까지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여러분. 가볼게요. 자, 가의 내용은 시정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장문이겠죠. 나는 소식지 발행 이후에 개최된 협상 과정입니다. 협상이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 화법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보실 텐데, 먼저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뭘 보시냐면 고정된 형식들이 있어요. 찾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 4번 문제 보면 글쓰기 계획 중에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내용 조직 방법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 각각 어떻게 내용을 조직했냐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국어는 시간 절약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단락 읽고 나서 1번 선택지 확인하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나서 2번 선택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죠. 6번을 보면 가와 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했어요. 그 협상 과정을 참관했단 말이에요. 주민이 A에 대해 보인 반응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협상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어떤 그 Y동 대표의 말, 니은은 Z동 대표의 말, 그 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말하는 의도를 찾으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은 나의 협상을 취재한 기자가 쓴 기사나 보기자를 작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시정 소식지입니다. 신설 주민복지센터의 공간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입니다.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으니까 협상에서 필요한 내용이겠죠. 우리 시에서는 새로 건립되는 주민복지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Y동과 Z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사전에 선정된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8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시청 누리집 시민 게시판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 읽었습니다. 그럼 뭐 하시냐면 5번에 1번 볼까요? 5번에 1번 보시면 1문단에서는 시청에서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수행한 여러 업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게 없죠.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게시판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문단 갈까요? 지금까지 Y동과 Z동은 인근 3개의 동과 주민복지센터를 함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Y동과 Z동은 다른 동들에 비해서 기존의 주민복지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이게 문제점이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두 동의 인구 증가로 현재의 주민복지센터는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래요. 게다가 현재로서는 기존 주민복지센터를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청에서는 두 동을 위한 주민복지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나와 있죠. 5번에 2번 보시면 정답 2번이 정답인데요. 이 문단에서 시청에서 주민복지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들이 나와 있죠. 왜 이거를 신설하게 됐는지. 두 동을 위한 주민복지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건립을 추진하면서 왼쪽 세 번째입니다. 추진하면서 시청에서 Y동 부지 한 곳과 Z동 부지 한 곳을 후보지로 뽑자 둘 중 어느 곳이 건립 부지로 더 적절한지에 대해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양측의 주민대표와 함께 첫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
부지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Z동 부지에 새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보를 한 Y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새 주민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했대요. 시는 3층 규모의 해당 센터를 노인복지 1층, 육아지원 2층 구성할 예정이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한 3층 공간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중 주민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한답니다. 두 동의 의견 수렴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달 30일에 후속 협상을 진행해서 3층 공간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의견 수렴 결과는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정 소식지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4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4번 문제 보시면 글에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우선은 1번에 보면 목적과 참여 방법을 함께 밝혀야겠군 이라고 하는 게 보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함께 사용해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첫 번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2번 선택지도 3번을 보면 건립부지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첫 협상이 개최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협상이 제시된 것은 바로 뭐냐면 건립부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용 때문이냐면 둘 중에 더 적절한지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었잖아요. 어디 부지에다가 설치할 건지. 그래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나의 글을 보면서 확인하셔야겠죠. 가보겠습니다. A. 시청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Z동에 신축할 주민복지센터 3층 공간 활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에도 참여해주신 Y동 대표와 Z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협상은 아까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 첫 협상이 있었어요. Y동 대표는 우리 동은 학력 인구 비율이 높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시청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었습니다. Z동에 주민복지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만큼 3층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 의견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Z동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 동은 중양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선호도 조사에서도 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Z동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저희 동의 체육시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Z동의 중장년층 주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주민복지센터에 도서관을 만들면 두 동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보시면 기억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두 동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바로 기억의 내용일 겁니다. 자, 물론 두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Y동의 체육시설과 우리 동 사이에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불편합니다. 주민복지센터로 연결되는 신설버스 노선이 체육시설에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추가 조치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버스 회사와 협의되는 문제고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통한 추가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Y동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보였으니까 너희들 비용 부담해. 너희들 부담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에요.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우리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Z동까지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상한 양보안을 제시했죠. 그뿐만 아니라 Y동의 체육시설 이용료는 기존 복지센터 내 체육시설보다 비쌉니다. Y동 입장에서는 이용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동 주민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요금 부담 낮춰주세요. 또 협상안 제시했어요.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Z동 주민에게 우리 동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조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3층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고 세부 추진 방법은 사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5문제 나와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6번 가와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주민이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3번을 보니까 Y동 대표의 말을 들으니까 소식지에서 소개한 주민복지센터 건립 위치는
제트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중장년층 인구 비율 때문에 제트동에서는 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중장년층 비율 때문에 건설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이겠죠. 7번은 협상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정답은 5번 보시면요. 5번은 니은은 체육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 이익과 자신의 부담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라고 해요. 니은 다시 볼까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거 더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 주민수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부담을 언급한 거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니까 요금 부담 낮춰주세요. 이게 바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은 나의 협상을 취재한 기자가 쓴 기사이다. 보기 작성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보기를 잠깐 볼까요? Y동과 Z동 주민대표는 신설될 주민복지센터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신설센터의 공간 활용에 대한 두 동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30일 오후 2시에 시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고요. Y동 대표가 지역의 학력 인구 비율이 높아서 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어. Y동은. Z동 대표는 중장년층 비율이 높아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양측의 입장차는 Y동 체육시설의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좁혀지게 했으며 조율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전체 협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했어요. 그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독자들이 5번 보시면 기사에 언급된 필자의 의견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가 Y동과 Z동 주민에게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이다, 이 두 사람한테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5번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가장 기본은 화법 장문에서 가장 기본은 뭐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뒤로 좀 넘어가서요. 언어와 매체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들으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 보면 보기 지문이 길게 나왔는데 이 보기 지문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절은 여러분 발음란입니다. 발음의 단이고요.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의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불꽃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불꽃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어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여기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는 음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불, 온, 노리 하나 요게 바로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발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발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발음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기억볼게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 의미는 하나 형태로 고정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1번의 1번 선택지 볼까요, 여러분? 기억에 따라 실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실이라고 하는 것을 형태를 고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이어 볼까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2번 보세요. 해당하는 대로 북소리 어떻게 발음합니까? 북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표기대로 발음한 게 아닙니다. 국물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국물이 아니라 국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표기대로 그대로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위로 올라갔어요. 다시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표기를 음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끝말잇기도 이런 관습의 규칙을 따랐대. 3번 선택지 보면 나뭇잎 원래 발음은 뭡니까? 받침이 비읍이잖아요. 그런데 나뭇잎이라고 해서 피읍으로 끝났어. 표기가 피읍이니까 뒤에 잎새 이런 식으로 끝말잇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절한 예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4가지 유형이다.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거예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거는
뭐 이런 것들이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자음 모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모음 자음은 뭐냐면 요거는 자음입니다. 받침은 얘는 모음이지만 자음 모음 자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4번 선택지 볼게요.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이다. 자음 모음 자음 맞잖아요. 목과 목은 서로 다른 음절이 아닙니다. 왜? 발음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목이라고 하는 것도 발음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가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5번 보세요. 복어 같은 경우는 부거 이렇게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부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표기할 때는 북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강변은 해당하지 않는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예문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표기 형태 그대로 발음되는 거니까 맞죠. 정답 5번 맞고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A부분 보면 그런데 우리말은 음절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첫 번째 제약은 뭐냐면, 제약을 보시면 제약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초성의 1번 선택지, 초성의 이음이 올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제약입니다. 첫 번째 제약이고요. 두 번째는 종성에는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거고, 그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 종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음분 단순하죠? 자음분 단순하라고 하는 게 제약입니다.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는 교체인 걸 아시죠? 얘는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명도 있다. 예를 들어서 논님, 니은 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음절의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자, 1번 볼까요? 구지예요. 볼까요? 구지입니다. 이거는 1번 선택지 볼까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음절의 끝소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1번 지우시고. 옷만입니다. 옷만 어떻게 됩니까? 옷만이라고 하면 먼저 옷만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옷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2번 선택지.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음절의 끝소리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 비음화가 나타났으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인 거죠. 3번. 물약 어떻게 되죠? 물약 니은청가 니은청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 영향으로 물약 비음화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유음화. 그러니까 음절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번 맞습니다.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아니죠. 4번은 갑도 어떻게 됩니까? 도 그 다음에 갑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음분 단수나 제약에 관련된 탈락이죠.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납니다. 된소리 되기. 4번 선택지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이건 맞습니다만 음절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첨가가 없었습니다.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건 첨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 할른도 똑같네요. 할른도 어떻게 됩니까? 할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음분 단수나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번 맞고요.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의외로 학생들이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정말 많이 틀렸거든. 얘들아 3번 문제 보면 정말 답답했어요. 3번 문제 틀린 거 보면 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3번 문제 왜 틀립니까? 접사의 공통점 찾으라고 했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사동사를 바꾼다고 했는데 여러분 밀치가예요. 밀치가라고 하면 얘가 사동사예요? 사동사 만드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이유가 뭐냐면 사동정비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5개잖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죠? 이희리기 우구추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희리기 우구추 여기 치가 들어갔죠. 치는 강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또 있어요. 깨뜨리라 할 때 이 뜨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강세를 나타내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둘 다 사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5번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뭐냐면, 미음에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 만든다 그랬는데, 자, 미음에, 접사가 뭐가 있냐면, 질, 풋, 휘, 기, 요거죠. 그러면 원래 부채는 명사인데, 부채질 명사잖아요. 나물이 명사인데, 풋나물도 명사잖아요. 휘감다 할 때 감다, 감는다. 그러니까 동사죠. 휘감다도 휘감는다 동사죠. 빼앗다, 빼앗는다 동사죠. 빼앗긴다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자 기억의 조건을 보니까 안긴 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아는 문장에서 목적으로 실현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는 문장은 더 넓은 문장이잖아요.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안긴 문장을 전부 다 괄호를 한번 칠 수 있어야 돼요. 1번의 안긴 문장은 뭐예요? 편찮으시던 괄호 쳐볼게요. 2번은 고향에 계신 괄호 쳐볼게요. 3번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괄호 쳐볼게요. 이게 전부 다 관형절입니다. 4번은 다음 주에 인사드릴 괄호 쳐볼게요. 5번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괄호 쳐보겠습니다. 그 괄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 높임이 있어야 됩니다. 1번은 편찮으시다는 특수어휘를 이용해서 주체 높임이 나타난 거고 2번은 뭐냐면 고향에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나타난 거고 3번은 깨서라고 하는 조사와 주다라는 말에 시라고 하는 선어원 어미가 들어가 주체 높임입니다. 1, 3번은 4번하고 5번이 인사를 드리다 찾아뵈려고 한다, 찾아뵙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이용해서 객체 높임을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 뭐예요? 아는 문장의 목적으로 실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에는 할머니가 뭘로 쓰여요? 문장 성분이 뭘로 쓰여서 할머니 깨라고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어란 말이야. 5번은 선생님 을이죠. 을이니까 목적어니까 답이 5번이 정답인 거죠.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많이 틀렸습니다. 5번도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예인데요. 1번 기억을 보자. 조사, 주격조사 이는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비에 쓰였대요. 잘 봐요.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탈을 쓴 중세국어거든. 현대국어를 잘 보시면 돼. 1번 봐봐요. 달이라고 하는 게 현대국어는 뭐였어야 되나? 달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면 여기는 뭐가 쓰이고 여기 뭐가 쓰이는지 몰라요? 원래 기본적인 달 똑같으니까 이거 보겠죠. 그런데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있는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근데 많이 틀렸어요. 2번도 역시 바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라고 하면 현대국어는 바꿀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아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 관용격 조사 시옷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데 그 나못 오른쪽 현대국어 보니까 나무의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못 할 때 시옷은 관용격 조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 부사격 조사로는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체어 뒤에 쓰였다라고 했는데 물로 뭘로 끝났어요? 리을로 끝났잖아요. 물로니까 리을로 끝났죠. 그러니까 맞죠. 호격 조사하는 존대 대상인 체어 뒤에 쓰였다. 임금 이시어 임금 플러스 하가 결합됐으니까 그 하가 높임 호격 조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모의평가가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했었는데 저희 반에서 지금 우리 국어생각 저희 광교에서 제가 수업하는데 100점 됐었습니다.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체의 문제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모의고사에서
앞에 1번부터 뭐 6번, 7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기억을 보면 뭡니까?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 기억은. 니은은 품사가 달라지는 거고요. 디귿은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거고, 리을은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합니다. 품사, 문장 구조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기억이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어머니가 명사였죠? 근데 시어머니도 명사잖아요. 품사 안 바꿉니다. 문장 구조의 변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웃음은 어떻게 됩니까? 웃음은 다시 2번 선택지 볼게요. 파라타가 형용사잖아요. 새파라타도 형용사니까 이것도 역시 품사 안 바꾸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지우다에 지우에 개가 붙었어요. 이거는 뭐야? 웃음에 웃다가 음이 붙으면서 명사가 됐잖아. 지우개도 명사가 됐으니까 니은 품사가 달라지는 예문에 해당하겠고, 4번에 열다 열리다가 붙은 열리다는 디귿에 들어간다. 디귿이 잡다 잡히다. 문장 구조가 달라지죠. 뭡니까? 뭐로 달라집니까? 누구누구에게 잡히다. 피동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맞고요. 낮추다는 여러분들, 낮추다는 이히리기 우구 추라고 해서 사동이 됐거든요. 근데 낮다가 형용사거든. 낮추다는 동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동사가 됐으니까 품사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5번도 역시 보면 읽다라는 말에 읽히다가 들어갔으니까 뭐뭇을 읽히다 뭐 사동이 되는 거죠. 사동이 되는데, 자, 원래 읽다란 말이 뭐였습니까? 동사였거든요. 읽히다도 역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의 내용은 이걸 좀 한번 볼까요? 8번은 서술상 특징이고요. 그 다음 9번은 기억, 니은 각 구절풀이에 대한 문제고요. 10번은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A 부분의 대화 부분을 살펴봐야겠군요. 11번은 미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재밌는 소설이긴 한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11번의 보기를 보면,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이 있나봐요. 주인공 누군가가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나 봅니다. 가볼게요. 뱃사공 삼바오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이는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거겠죠.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답니다. 첫소리가 뽀얗게 내린 어느 날 틈나죠.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오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놓고 가까워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앞면에 있는 자전거였다. 빨간 자전거였대요. 편지가 오는구나. 어떤 소식, 전쟁터에 나간 그 사람들의 소식이 오겠죠. 삼바오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낯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서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아 맞구만. 편지 어디서 왔는겨? 양봉재라는 사람이 있는게. 아 있구만. 천달이 저거 어르신들구만. 어디서 왔는겨? 예.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는겨? 아니 군수한테서 왔구만.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는겨. 고을 원님 말이구만. 군수. 삼바오 두 눈은 눈퉁나물처럼 휘둥그레진다.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정말로 하는 게, 부럭하는 게, 정말로, 사투리가 좀 어려워요. 사투리가 나와서 어려운데, 정말이야? 부럭?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 없어. 장난하러 댕기는 사람인 줄 아는 게, 하하,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 위에 벌어진 일은 쉽이 안 불러지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주며, 나한테는 없는겨 편지? 배에 삼바오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오는 노를 저으면서 군수한 데서 편지가 오더니 양생은 이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닌가 곧장 감격스러웠대요. 어떤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죠.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나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해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도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의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를 듣던 말합사는데 간장을 태웠다. 순녀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대열이도 덩달아 삐삐 소리를 질렀다. 천다리가 뭐 어쩌고 뼈다구가 뭐 어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 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이을락 한이 없었다. 죽었나봐요. 뒤 언덕 도토리 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생원은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답니다. 삼바오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리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먹고 아 엄마? 읍내가 읍내지 못 가봐. 저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뭐하러 가노? 앙?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순녀가 이제 천다리의 그 부인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아부이 우리 뭐하러 가노? 니도 모르나? 얼굴에 눈이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킹킹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준다. 그날 저녁 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벌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을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고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가는 황혼성으로 양성원네는 돌아왔다. 목에 띠를 걸고 네온 같은 난 상자를 하나 안고 있었다. 뭡니까 이게 뼈가루 이렇게 화장해서 온 것 같아요.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과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는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 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세음보살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가뿐이의 탐스러운 얼굴에도 그늘이 서리었고 아까 두칠이가 얼굴이 흉물스럽게 돼서 돌아왔다 그랬잖아.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쪽 쳐봐. 입 언저리에 얄궂은 웃음을 띠고 있다.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다리 뼈다귀라 그 말이지. 왜 자기는 정말 얼굴이 다 찌그러졌거든요. 그렇게 돌아와서 포탄 맞아서. 그런데 쟤는 뼈다귀로 돌아와서 자기 신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 목덜미로 흘러내린 빈들빈들한 살점 곧장 실룩거린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 주둥이를 할로 쳐들고 콩콩콩 치켜댄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하고 한숨 짓는 노인. 위로한답시고 떠들어대는 노파들. 순녀의 구름을 달리며 찔끔찔끔 눈물을 짜는 남매가 있는가 하면 옷고름에 물꼬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짖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이는 영광 얼굴을 실룩거리며 보통이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가에도 눈물을 가려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칠이의 그 심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대화와 독백적 발화라고 하는 건 두칠이의 독백적 발화가 나왔죠.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던 그 부분이 독백적 발화고요. 기억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디귿 볼까요? 디귿 보시면 디귿 어디 있니?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라고 했는데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이 아니라 불길한 일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고요. A를 읽은 학생의 반응을 역전한 것은 정답 4번 보시면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을 통해 비극적상 오히려 무슨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아버지 몇 해우러 간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11번은 감상한 내용을 역전하지 않은 건데 5번 보세요. 사람들 틈에 섞이는 두칠의 모습은 그 마을 공동체 밑줄 쳐보기 봉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세미 모의고사 5일차 보겠습니다. 지문을 선생님이 16, 17, 18번 한번 볼까요? 16, 17, 18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 모의고사에서는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면 가보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후의 업적을 낚였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왜 업적을 낚였어? 데카르트가 뭐 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방법 서설의 부록인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좌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으로 그는 해석 기하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답니다.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에 대해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두 학문이 발전이 느렸고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두 학문이 길동무가 되어 함께 가며 서로 신선한 활력을 주고받으며 완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수학 분야에서 기하학하고 대수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합쳐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데카르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그림 하나 나왔고요. 오른쪽 내용 볼까요? 데카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교하는 모름종이처럼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한답니다. 통상적으로 좌표계 X축, 세로축은 Y축. 데카르트가 만든가 봐요. 두 축이 교차하는 점은 원점.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Z축을 위로 세우면 되는 거죠. 이게 3차원을 머릿속에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데카르트는 방 안에 나르는 파리의 순간적인 위치를 찾는 방법을 찾다가 이 좌표 개념을 생각했다. 그냥 파리 죽이면 되지.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거다. 이 평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Y축이 있으면 맹 하고 이동할 때 X, Y, Z축에서 거리 뭐 이러면서 파리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 가시오라고 대답했다면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하고 있다.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해서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 보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 원에 있는 점 x, y는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2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답니다. 원위의 4와 3이라는 점은 42 플러스 32 플러스 32가 50이요? 16 아닙니까? 이 원위에 있는 4, 3이라는 점이잖아요. 4, 3이라는 점이지. 아닌 것 같은데? 4의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겠죠? 이게 42가 이건 것 같아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42요, 3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4, 4, 16, 3, 4는 9, 뭐가 되는 거야? 16 플러스 9니까, 25 아닙니까? 52도 이게 아니죠. 5의 제곱인데 52 이렇게 되는 겁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와, 선생님 수학을 좀 하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5의 제곱입니다. 아시겠죠? 위에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네요. 52가 아니고. 이렇게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는데 고대 그리스 일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해서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웠고요.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자 직선원, 타원 등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였다.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16번은 너무 쉬워요. 3번인데요. 좌표 개념은 고대 그리스 기하학이 아니고요.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데카르트의 좌표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3번. 17번 기하학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하학과 대수학의 만남.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죠. 18번 보시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3차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1개의 사무실에 데카르트 좌표계 활용해 소수 지정한다.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힘을 주목한다. 건물의 모퉁이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K축은 위, L, M 동서쪽입니다. 8개 꼭지점 중에서 원점의 가장 먼 꼭지점 좌표는 K, L, M을 만들고 사무실 호수로 정합니다. 원점에 접한 사무실은 1, 1, 1이니까 왜 1, 이게 그림을 잘 그리겠는데?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1만큼 가 있고 1만큼 가 있고 1만큼 가 있으니까 1.1.1 이렇게 112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는 여기 위에 쌓여 있으니까
2층에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1번 봐봐요. 당연히 1번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한 거죠. 맞습니다. K축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니까 사무실 층은 1층, 2층, 3층이니까 여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의 자리의 숫자가 정해. 2층에서는 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00의 자리가 되겠죠. 자, 보세요.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과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 소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 여기 원점이잖아. 여기 옆에가 있으니, 여기가 옆에 있으면 원점의 거리는 여기도 2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 아니겠습니까? 그죠? 2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는 똑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의 거리는 똑같잖아요. 근데 호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A 사무실의 꼭지점 중 원점 가장 먼 거는 뭐예요? 5층에 세 번째니까 533이 되겠죠. 벽면에 맞닿은 두 사무실의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 중에 두 개가 똑같아요. 왜 똑같냐?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바로 뭐라 그랬니? 1, 2, 1이고 얘는 1, 1, 1이니까 하나, 둘 똑같다. 이렇게 그냥 숫자만 봐도 되죠. 위에 거는 2, 1, 1이니까 1, 1, 1, 1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원문제 2회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3회로 또 만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